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한국정치문화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바로 수다를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강윤입니다. 네, 이 소장님 오늘 네. 이렇게 송곳 정치평론의 대가신데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과찬이시고요. 네. 좀 늦었지만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신년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처음인데 잘 네. 부탁드립니다. 덕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현안은 치열해요. 첫 번째 여쭤볼 게 바로 이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 이것을 이제 우회 교두보 삼아서 네. 이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 지금 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뭐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동안의 개석법은 이른바 5분의 3법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 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됐다. 뭐 이런 이제 내부적인 비판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특히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는 노동개혁법안, 테러방지법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뭔가 좀 그 선진화법 그 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공감대가 새누리당 내부에 좀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일종의 이제 좀 하나의 활로를 보다 보니까 좀 이거 괜찮겠다 하서 찾은 거죠. 그것이 이제 국회법 85조와 국회법 87조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국회법 85조는 뭐냐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 뭔가를 규정한 법이에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직권 네. 상정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천재지변, 두 번째는 뭐 사변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세 번째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하나를 더 넣고 싶은 거예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이 조항을 넣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국회법 87조에 이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폐기됐더라도 그 법안이 본회의에 보고한 날로부터 7일 내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걸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아하. 뭐 이런 이제 조항이 국회법 87조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그 조항을 통해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이미 30명의 그 서명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죠. 뭐 새누리당 내에서 30명 서명이야 당연히 모일 수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운영위를 단독으로 개최해서 네. 부결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30명이 다시. 이 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했죠. 그러니까 국회법 87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럼 이 소장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앞에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고요. 이게 국회법을 지키면서 하는 거니까 네. 이 변칙적인 상정 후 곧바로 부결시키는 거 네. 이거 자체를 뭐 날치라거나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명확히 구분돼 있는데 국회 운영에서 지나치게 머리가 좋다. 참 전략을 잘 세운다. 칭찬이신가요? 비판이신가요? 많은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고요. 네. 어쨌거나 탈불법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비유컨대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던데 고대광실 사는 사람이 고의로 부도를 낸 후에 그러니까 실은 뭐 형편이 어려워져서가 네. 아니고 고의로 부도를 낸 후에 파산 선고를 해서 법원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네. 그럼 이제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서류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지원금까지 챙기려는 거 아니냐. 네. 누가 이런 비유를 했는데 아하. 저는 뭐 적확하다고 봅니다. 아하. 국회 선진화법이 과연 민주적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백지 상태에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4.13 예정대로라면 치러지게 되는 4.13 총선과도 상당한 지금 함수 관계를 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 선진화법을 개정하는데 물론 국회법 87조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걸 참 찾아낸 것도 대단하고 대견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서야 좀 문제가 있는 거 꼼수다? 아니냐. 네, 더군다나 선진화법은 글쎄요. 불법은 아니니까 꼼수라는 말이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만 네. 선진화법을 만들고 추동했던 게 새누리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변칙적인 그래서 정도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야당이 그렇게 이제 꼼수라고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국회법 87조가
원래 소수 정당이나 소수파가 네.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해보는 법안을 한번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 법안 부활법.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새누리당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과거에 한번 뭐 세종시법 이른바 세종시법 맞습니다. 그때 한번 이제 활용된 적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변수가 아직 뭐 몇 가지 조금 있는 것이 일단 뭐 새누리당으로서는 28일 정도를 보는 것 같은데 그날 본회의에 네네. 그런데 지금 정의화 의장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정의화 의장은 뭐 원래 선진화법 처음 만들 때부터 이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법 만들면 그야말로 국회는 식물국회 된다라고 그때부터 얘기를 강하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어쨌든 반대표를 던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신으로 본다면 지금 이 새누리당이 가고 있는 방향과 맞은데 그동안에 또 정의화 의장이 계속 해왔던 게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처리 네. 이걸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새누리당이 이른바 단독으로 이걸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강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좀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부분이 바로 표결로 바로 연결된다고 봐야 하는가 하는 거기에도 논란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의화 의장이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 있는 상황이냐 네. 아니면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판단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정의화 의장이 또 선택을 어떻게 할지 그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정의화 의장은 잘못된 법을 고치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좀 부정적인 입장이 보여지는데 자 이게 왜 선진화법 얘기를 이제 처음 화두로 꺼내냐면요. 지금 임시국회가 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선거구 획정도 여전히 지금 선거구가 무효화돼서 거의 20일 넘도록 이제 공중에 떠 있고요. 쟁점 법안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런데 이제 선진화법 개정은 또 이제 여당이 밀어붙이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 볼게요. 아무튼 설상가상으로 접어든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왜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더 공전시킬까? 야당의 반발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과도 이런 부분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안을 좀 통과시켜 달라 국회가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새누리당으로서도 뭔가 지금 대통령의 그런 부분에 화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절박감의 표현이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자 어제 화제가 된 얘기부터 해볼게요. 뭐냐면 바로 탈당러시 더불어민주당 그 이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이 이름 바꾸기 전부터 탈당러시가 시작이 됐죠. 네. 안철수 의원을 이제 필두로 해서 그런데 어제 탈당은 조금 특이합니다. 조경태 의원의 탈당인데요. 문재인 대표가 신년 이제 이 기자회견 하는 그 상황에 탈당 소식이 터져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소속으로 남겠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후 이어지는 보도들은 새누리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것을 21일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내일입니다. 네. 이 소장님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잘못 말하면 하루 사이에 이게 하루 후면 정답이 나오는데 원래 평론가의 예언이 그런 거죠, 뭐. 저는 새누리당으로 갈 것 같아요. 아, 네. 뭐 틀리더라도 네. 이때 뭐 그냥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 뭔 소리인가 짜증나실 수도 그렇죠. 있고 이게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저는 새누리당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네, 그리고 뭐 좀 가까운 사람한테 제가 좀 직접 한번 연락을 했어요. 아, 네네. 조 의원하고 바로 통화한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네, 어떨 것 같으냐? 내일 새누리당 입당을 발표할 걸로 저는 예측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소국장님도. 이미 뭐 사실 조경태 의원이 그런 부분을 밝혔죠. 네. 지역 민심에 따르겠다. 네. 지역 민심은 새누리당이다. 이 등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나는 지역 민심에 따르겠다. 지역 민심의 대세는 새누리당이다. 3단 논법이네요. 예, 나는 그래서 새누리당에 입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것으로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김무성 대표와 접촉했다는 이야기도. 뭐 김무성 같이 했고요. 대표, 뭐 윤상현 의원, 뭐 또 현기환 정무수석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미 지금 보면요, 저는 지금 야당은 내부 체제 정비에 정신이 없어요. 네. 새누리당은요, 18일 날 이미 총선 기획단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사실상 총선 준비에 이미 돌입을 한 것이고 아하. 이 조경태 의원의 탈당 부분도 저는 그러한 부분의 하나다라고 지금 네, 그렇게 그러면은요. 봅니다. 자, 이제 관측은
뭐 내일 본인의 발표를 들어봐야 되지만 네. 새누리당 쪽으로 기울어 있는 정황을 예측해 주셨고 그렇다면요 이거예요. 조경태 의원이 그동안도 네. 특이하게도 여당에서는 칭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영입하고 싶은 야당 의원 1위 조경태 의원 예.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같은 야당 내에서는 네. 막 정청래 의원하고 막 설전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하고 나갈 때 혼자 기립박수 치고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이 비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태 의원은 부산에서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네네. 정권 교체를 위해선 야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주장했던 분인데 그러면 여당으로 가버리면 정권 교체라는 그동안 했던 말들은 다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소신이나 노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소장님? 이거 일단 좀 말이에요. 회복 가능한가요? 회복 가능 여부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네네. 일단 3선 의원이고 4선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4선을 이룬다면 국회에서도 다선 의원 네. 그룹에서도 상당한 시니어에 네. 들어갈 수 있는 중진 지금 뭐 이렇게 예, 부르죠. 뭐 김영삼 9선, 뭐 김종필 7선 이런 기록적인 네. 그 도저히 전무후무할 그런 기록들을 제외하고 나면 4선이면 결코 가벼운 게 아니고 네. 한 당에서 일가를 이루고 네. 정치에서도 그 어렵다는 재선을 뚫고 3선에 이어 4선까지 한다면은 이제는 자기 정치 철학과 정치에 있어서 일가를 이룰 때인데 무슨 비슷해 보이는 당의 합당이라거나 뭐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할 수 없이 당적이 바뀌는 이게 아니고 네. 아주 대척점에 있는 당에서 저 반대당으로 간다. 네. 저는 이거는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이례적이죠. 그게 과연 정치인 조경태 꼭 조경태가 아니어도 네. 누구라도 3선 또는 4선급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 그다음에 지나온 정치 역정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자기를 의원으로 만들어준 여지껏 그 유권자들에게 신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네. 대단한 변신 아닙니까? 지금이 그리고 무슨 뭐 혁명기도 아니고 말이죠. 네. 또는 뭐 옛날에 YS와 DJ 노무현 노태우와 김종필이 삼당 했던 합당 때요. 마치 무슨 네. 그 인위적인 팔 비트는 네. 3당 합당 그런 국면도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정치 역정 조경태 의원의 발언 또는 뭐 본인은 물론 소신일 겁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귀담아 들을 대목도 있고요. 네. 우선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산에서 5번 출마해서 27살 대학원생 시절에 처음 출마해가지고 네. 5번을 나와서 2번은 떨어졌지만 3번 연속 됐다는 거 그건 네. 대단한 겁니다 일단. 그리고 뭐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 부산의 정치적 정서와 무엇보다도 최근 당의 내홍 네. 분란 과정에서 결국은 자기 그 정치적 칼라가 맞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유권자들한테 확실한 설명을 필요할 네. 것이다. 그런데 선거판에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초선을 할 때는 한나라당이었고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소국장님 사실은 이 정치인 조경태 한 네. 인물에 대한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탈당과 여당으로의 전환이 네. 앞으로 그럼 지금 여야 국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물론 배지 하나가 야에서 여로 옮겨가는 뭐 효과는 뭐 누구나 봐도 산술적으로 나오지만 이 PK 지역 파장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이라는 지역이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17대, 18대 때는 조경태 의원 한 명만 당선이 됐습니다. 네. 전체 지역구가 18개인데 야당 의원 1명. 그렇습니다. 네. 19대 때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선됨으로써 2개로 늘었죠. 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19대 때도 그랬지만은 지난 2014년 부산시장 선거 때에도 보면은 현 서병수 부산시장이랑 그 당시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오거돈 후보와 불과 1.3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굉장히 부산 PK,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 굉장히 어떤 야권의 흐름이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국면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번 4월 총선에서 더민주 쪽에서는 목표를 부산에서 18개 지역구 가운데 6개를 우리가 가져오겠다. 아하. 목표가 6석을 획득하는 게 네. 목표였거든요. 3분의 1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베이스에 디딤돌, 노두돌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조경태 의원이에요. 네. 현역 의원으로 거기 딱 삼선이라는 또 그런 깊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뿌리가 확 드러나져서 상대 오히려 새누리당으로 입당한다? 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치적으로 부산 쪽의 정치적인 현실 정치의 지형에서 봤을 때는 이 더민주의 교두보가
상실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것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부산 전체를 이른바 지금 석권할 수도 있는 네. 그러한 유리한 국면을 맞은 건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는 것이 이 상황 관리를 이런 부분에서 잘 못해서 새누리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희희낙낙하고 이런 흐름이 된다면 그것이 반드시 역풍이 붑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이 이른바 문재인 대표가 부산에 출사표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강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현실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식으로 앞으로 부산을 둘러싼 그 여야 간의 어떤 격돌 이것이 좀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도 왜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굉장히 치열했지 그랬죠. 않습니까? 그 낙동강 벨트의 PK 전쟁터에서 아까 노두돌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소중한 한 의석이 예. 조경태 의원이라면 그러면요 이 소장님 왜 야당 내에서는 예. 알턴니가 빠졌다 이런 표현이 왜 나와요? 그동안 사사건건이 뭐 시비를 붙고 지도부를 흔들었던 정도뿐만이 아니고 네. 도저히 정체성에 있어서 어울리는 사람인가 뭐 이런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다 야당과요? 왔고 네네 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본류와 네. 그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의 인적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메인스트림과도 더구나 같은 부산이니까 얼핏 보면은 뭐 정치적 뿌리가 같은 네. 거 아니냐 하는데 너무 확연히 달랐고요. 달랐다. 그리고 조 의원이 아주 스타일이나 캐릭터가 좀 강한 편이었죠. 네. 뭘 바로바로 아주 쏘아붙이고 강하게 표현하고 하니까 직설을 하는. 좀 아픈 대목도 있었을 겁니다. 네. 어쨌거나 김무성 대표가 나는 만나서 뭐 우리 당에 오란 말 안 했다고 일부러 강조한 거 보니까 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틀림없이 입당 얘기가 오갔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닌가 새누리당 싶습니다. 측과 네네네. 아주 이게 묘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대목은 뭐냐면 예. 그동안 이 야권 내에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 러시가 이제 야당의 분당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분당으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이번 탈당도 당연히 우리 당으로 오겠지라고 기다리던 국민의당은 예. 사실은 또 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당혹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요 얘기를 이제 4부로 이어가면서 조경태 의원의 이제 탈당으로 비롯된 여야 지형의 구도 변화, 총선에서 그럼 어떤 전략들이 나타날 것인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한국정치문화연구소장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한국정치문화연구소장과 뜨거운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3부에서 이제 조경태 의원의 탈당과 새누리당 입당 예측을 둘러싼 여야 지형 구도 변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국민의당 이야기하다가 이제 네. 끊어졌죠. 네네. 국민의당은 지금 탈당하면 다 지금 모아 이 20명이 되면 이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국고보조금 받아야 될 거고요. 2월 2일 창당 예정.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우리는 이 제2야당 아니다. 제3당 아니다. 100석까지 없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어요. 이 그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3당이 필요하다. 3당이 필요하다. 예. 3당이 조금 기존 물러선 건가요? 뭐 현실적이라고 봐야죠. 네. 현실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으로서는 앞으로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더민주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중심 체제로 이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 공천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 보니까 또 그 김성재 김대중 아카데미 원장께서 강하게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봐야 되는데 국민의당으로서는 그동안에 기세 좋게 전진을 하다가 인재 영입 국면에서 좀 점수를 따지 못하면서 이제 더민주와 문재인 대표한테 또 이제 추월을 또다시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면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을 영입을 하면 굉장히 힘이 될 수 있었죠. 근데 네. 뭐 현실적으로 사실 부산은 이미 새누리당 아니면 이른바 이제 친노를 중심으로 한 야권으로 이렇게 재편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철수 의원이 뭔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기는 참 어려워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자,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한상진 위원장, 지금 윤여준 위원장은 아직 등장 안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새로 영입한 김종인 선대위원장 설전도 있었는데요. 국민의당 이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당 네. 지금 초반의 기세는 의외로 다 꺼졌던 불 아니냐. 이른바 새정치 안철수 신드롬 뭐 네. 이런 것들. 그런데 처음에 한 14, 5% 바로 치고 나오고 네. 그래서 꺼진 불이 아니었구나 싶었는데 그 뒤로 스텝이 좀 꼬이고 있고 네. 자충수를 많이 두었죠. 네. 특히 이승만 국부론 같은 것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득표를 떠나서 정체성의 의심을 받을 만한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양비론을 택하고 있는데 네네. 물론 양당 체제를 부수고 강력한 제3당을 출현시키겠다는 게 정치적 목표임을 분명히 했으니까 두 기성 1, 2당을 공격하는 건 맞지만 양비론은 섣부른 양비론은 자칫하면 협공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정치적 혐오층 또는 정치 불신층 이른바 우리가 무당파 공간 네. 또는 뭐 제3지대에 있는 유권자라고 여겨졌던 사람과 새누리당 내의 개혁적 합리적 보수주의자들 끌어와야만 그게 정치적 자양분과 토대가 될 텐데 네. 올 이동할 것은 꽤 많이 와 있는 거 아니냐. 고로 안철수 신당이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무언가 새로운 걸 정말 보여주지 못한다면 특히 정강 정책면이거나 또는 인물 영입면이나 네. 이 점에서 뭐가 없다면 저는 외연 확장성은 많이 커지기 힘들 것이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요즘 의석 한 명이 급하니까 아까 네. 국고 보조금 얘기도 했는데 신학용 의원 같은 사람이 네네. 데리고 가는 거 그것은 아마 정치적 실이 더 많지 않을까. 논란이 그런 좀 생각이 되고 있긴 해요. 네네네. 자, 그럼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문재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하면서 통합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분당이 된 상태인데 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당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회의 천정부의 신당이죠. 그리고 네. 정의당 예. 이쪽과는 비공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개 논의로 전환하겠다. 예.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화답하듯이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법야권 전략협의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심상정 대표는 보다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야권 연대가 이제 가동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국장님, 네. 이게 가능할까요? 간단치는 않죠, 이게. 일단 말이 어려워요. 범야권 전략협의체. 이게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총선에서 하자는 건지 그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사실 딱 들으면 이게 헷갈립니다. 뭐 연합정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심상정 대표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치면 그거예요. 총선에서 일단 연대를 하고 그 이후 이어지는 대선 국면까지 그러니까 정책 연대든 뭐든 이 연대 이틀을 계속 갖고 가서 정권을 바꾸는 데까지 하나 된 어떤 이 힘을 모으자. 힘을 모으자라는 쉽게 말하면 그 얘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네. 일단 뭐 야권 연대는 없다. 이런 식으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 저는 뭐 그 자체가 물론 변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네. 현 단계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박준영 전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이 더 민주화는 연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또 표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과연 이 지금 심상정 대표는 본인이 거기서 자유롭기 때문에 뭐 지금 국민의당이든 더 민주는 오가면서 또 국민의이든 오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아우르는 상황을 총선 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글쎄요,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네네. 정의당은 불과 뭐 어제 오늘 심상정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게 밝힌 게 아니고 실은 심 대표가 오늘 밝힌 건 이전 대표 때부터 계속되는 아하. 일관된 현상이었고요. 네. 절대로 뭐 더불어민주당이 되었건 새정치민주연합이 되었건 어떤 이름이건 간에 이른바 제1야당과 네. 통합을 하거나 합당하는 것은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아하. 그것은 아무리 이쪽에서 구애를 하고 네. 많은 뭐 양보를 하고 실은 뭐 이른바 정파 등록제를 통해서 독자성을 보장한 채 정치적 블록은 형성하되 텐트 아래 일단 들어만 와다오 하는 이른바 빅텐트론도 네. 정의당에 의해서 번번이 거부되어 왔고요. 그건
정체성과 두 당의 역사, 그다음에 두 당의 당원의 구성, 정책 결정 과정 이런 걸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건 합쳐질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반새누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정치 연대는 하자. 그 말은 네.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그게 뭐 오늘은 이제 범야권 전략협의체 뭐 이런 이름으로 나왔습니다만 선거 연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정부를 만들자. 네. 그리고 장관의 일부를 나눠 갖자. 이건 정의당의 공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하. 문재인 대표가 왜 이걸 공개적으로 꺼냈냐면 네.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해왔는데 이제 문 대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실질적 이제 대표마저도 내려놓으면 네. 하나도 실권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백의종군이라고 그렇죠. 했죠. 통합을 위해서 정치인 문재인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명분 축적령 하나. 그다음에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고 통합 논의는 이제 공개화시킴으로써 약간의 추진력을 갖도록 하자. 그다음에 자기를 이어서 들어서게 될 선대위가 어차피 비대위 취재도 함께 할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통합된 비대위에게 이 일도 일부분 숙제처럼 공개적으로 인계하는 그 절차라고 저는 보고 이 싶습니다. 의제도 받아달라. 사실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제 목전에 있는 총선만 놓고 본다면요. 야권으로서는 사실 이 수도권 의석이 지금 112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19대 총선 같은 경우도 보면 1000표 차이, 그러니까 1000표가 안 되게 승부가 난 그 지역구가 초박빙 지역. 초박빙 지역이 9곳이나 됐어요. 네. 그 정도로 수도권은 사실 굉장히 이것이 야권이 지금 현재처럼 일려다야의 구도로 치러질 경우에 굉장히 야권으로서는 위기의식을 가질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총선 국면에서 뭔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일정한 연대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네. 아마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아마 앞으로 더 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요. 새남자의 정치수사. 시간이 이제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네. 이거 꼭 짚어야 되는 게 오늘 야당 얘기 많이 했는데 여당 얘기 잠깐 예. 해야 됩니다. 네네. 이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불만을 터뜨렸어요. 언론에 대해서. 수준 미달의 인재들을 왜 이렇게 대서특필해 주는 거냐? 우리 새누리당에 인재 많다. 근데 이제 자랑을 좀 하셔야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다뤄드릴 텐데 그런 불만은 나왔는데요. 지금 뭐 오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철희 두문정치 전략연구 소장,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지금 14호, 15호 인재 영입을 발표해서 또 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자, 김무성 대표 인위적인 인재 영입은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친박계는 결선 필요성, 인재 영입 필요성 내부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어서 네, 네. 지금 내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전략공천에서 바꾸고 싶은 곳, 즉 네. 청와대의 의지를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관철시키고 싶은 곳이 대구 아니겠습니까? KK지요. 그리고 네. 대구는 역대로도 항상 많이 바뀌어왔어요. 초선 때 그래서 자조적인 얘기로 네. 새누리당이었건 뭐 한나라당이었건 이름이 어쨌든 간에 대구 지역 의원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다. 뭐 아하. 이런 말도 있었는데 네. 항상 권부 핵심에서 자기와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왔는데 네. 전략공천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명백한 의중이었고요. 그건 유승민 파동 때도 이미 입증이 된 바가 있고 네. 이후로 친박들이 김무성 대표를 계속 압박해왔던 오로지 유일한 소실점은 전략공천 해야 되겠고 청와대 의중을 받아서 대구를 중심으로 물갈이를 하겠다. 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퍼져나가게 하겠다는 거고 김무성 대표가 험지 출마론이니 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조금씩 확보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양은 대단히 아직까지는 사납게 돼버렸죠. 그래서 조금 좀 바둑으로 치면 곤마, 피곤한 대마의 형국에 가 있기는 한데 네. 새 인재라는 게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막 밖에서 데려오는 사람 그런 개념의 인재 영입이 아니고 네. 전략 공천을 하기 위한 권부의 핵심의 의중이 담긴 사람들을 직접 보내기 위한 네. 그런 영입으로 될 김무성 가능성이 높다. 대표는 인재 영입이라는 말도 참 이게 조심스럽게 잘 글쎄요. 쓰지 않더라고요. 엄밀한 자발적 의미에서 입당. 그 영입이라고 하기가 네. 좀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소장님이 분석해 주신 내용을 마치 입증이라도 하듯이 어제 그 이종진 대구 달성 의원이죠. 네네네. 자진 사퇴를 했어요. 예. 불출마를. 그리고 이제 추경호 저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지 선언을 했어요. 대통령의 의중과 총애가 아주 듬뿍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현역 장관에게. 의원으로는 참 이례적인 예, 일인데 예. 소국장님 지금 이 소장님의 이 분석에 동의하세요? TK지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과 TK 측면 전체적으로 지금 본다면요. 새누리당은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상향식 공천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 이것이 혁명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치학자들이나 내부에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하. 그게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미지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괴리가 오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억울하다고 자꾸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의원들이라든지 해서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지금 무언가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거. 이것이 뭐 인재 등용이든 인재 영입이든 말 자체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네. 국민들한테 새로운 반찬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총선에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건 둘째치고 새누리당이 지금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이른바 진박, 네. 진실한 친박을 자처하는 사람들 예비후보 6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네. 거기 뭐 추경호 실장이란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런 분들인데 모여서 이제 뭐 대구 현역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대구 네.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이 한 일이 뭐 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이제 이종진 의원이 최근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어쨌든 추경호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6명이 모여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조직화된 움직임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정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동안에 쭉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가져왔던 그러한 이른바 친유승민계에 대한 찍어내기 흐름? 네. 이런 것과 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볼 건가. 이게 크게 봐서 작게 봐서는 대구 문제지만 크게 봐서는 또 새누리당의 문제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아하. 이게 어떻게 하면 그 지역민들한테 정말 내가 좋은 정책을 갖고 헌신하면서 표를 얻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박근혜라는 그야말로 대구에서는 거의 60% 가까운 지지를 받는 그 브랜드에 기대서 지금 당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구 시민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새누리당 지지자들 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점수를 주겠는가? 저게 자.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TK 물갈이론은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금 소 국장님은 좀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김무성 대표는 네. 여당의 수장 입장에서 예. 4.13 총선에서 야당과 싸워서 180석, 200석 얻어오겠다. 이 싸움을 또 지휘해야 되는데 네. 어찌 보면 또 내부에 적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친박 비박 싸움에서 예. 본인도 친박이라고 늘 주장은 하시지만 대통령의 뜻을 늘 이제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러면 친박과 비박의 갈등 이거 어떻게 봉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총선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까? 봉합은 기본적으로 힘들 거라고 봅니다. 어렵다. 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네. 당내에 분명히 지붕이 다른 두 가족인데 수적으로는 네. 친박계가 열세지만 살아있는 힘은 거기 가 있는. 네. 그렇지만 시계는 계속 권력의 하산 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적절한 강약 조절 이런 거에서 좀 실패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리더십을 확보하지는 못해온 게 아니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어렵다. 국면이다. 힘든 네. 국면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뜨거운 토론 기대해 보면서요. 자, 지금까지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한국정치문화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